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MBC의 배선영입니다. 각 경제기관이 내놓은 경제지표들을 보면요,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 실질 경기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고 가계부채는 1,000조 원에 달했습니다. 전세가는 오르는데 전세 물량은 없는 전세 대란이 이어지고 있고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 수장을 맡고 있는 현호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와 있는데요. 현 부총리와 함께 우리 경제의 문제는 무엇인지 또 해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생방송 토론에 응해주신 현호석 부총리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계신 분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KBS 이현주 경제부장입니다. YTN 경제담당 부국장이시죠. 천상규 취재위 부국장입니다. CBS 황명문 경제부장입니다. SBS 백수연 경제부장입니다. MBN 정창원 경제부장입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패널 여러분들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각종 경제 관련 현안들을 기탄 없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현호석 부총리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1분 반 이내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호석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권위 있고 대표적인 방송인들의 모임인 한국방송기자클럽의 토론에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초대해 주신 엄효섭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출범이 다소 늦어졌지만 3월 하순부터 지난 4개월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시작으로 추경 편성, 주택시장 및 투자 활성화, 금리 인하 등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 추진해왔고 창조경제 실현계획, 고용률 70% 로드맵, 공약 가계부 마련 등 국정과제 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서 2, 4분기 경제 성장률이 1%대를 상회하는 등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 흐름을 끊고 점차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부분의 회복세가 여전히 확고하지 않은 가운데 대내외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어서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정말 경제가 좀 나아졌구나 하는 점을 피부로 느끼게끔 해드려야 하는데 여의치 않아서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계하고 정책 패키지의 효과를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저 자신 최근에 1박 2일간 새만금, 광양제철소 등 현장 방문을 통해서 민생의 어려움을 살폈듯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으로 여기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호석 부총리의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KBS 이현주 경제부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벌써 하반기가 됐습니다. 학교로 치면은 이제 2학기 수업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학기였던 상반기 경제를 보면 일단 저성장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2.7%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하반기에만 3.5% 성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과연 자신이 있으신지요? 그게 가장 먼저 궁금한 부분입니다.
예, 그 이현주 부장님 뭐 여러 가지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간략히 세 가지 점에서 저희는 하반기에 작년 동기 대비로 3% 성장이 가능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최근에 수출 동향을 보니까 최근에 우리가 상반기에는 수출이 거의 안 늘었습니다. 0%대였는데 최근에 7월 달 수출을 보니까 한 2.6%, 다시 말씀드려서 하반기는 대개 한 5%대 수출 증가가 저희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물론 내수 부분이 여러 가지로 회복이 더딥니다만은 상반기에 우리가 했던 그런 정책의 효과 등이 나타나서 민간 소비라든지 또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 투자가 활성화가 되면 그런 대로 그러한 하반기에 3% 성장대를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대내에 그러한 리스크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그러한 리스크 요인을 잘 관리해 나가면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대개 하반기가 작년 동기 대비로 한 3% 중반대, 연간으로 한 2.7%의 성장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데 보면 크게 세 가지네요. 수출이 좀 나아질 것이다. 내수도 이제 풀릴 것이다. 그리고 대내외 리스크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걸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말씀하신 것 가운데 두 가지를 좀 추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반기에는 아시다시피 정부가 이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사실 경기를 많이 부양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올해 풀 돈의 60%를 이미 집행하셨죠. 그럼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하반기엔 풀 돈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추동력이 그만큼 준다는 것인데 과연 그만한 추동력을 어디서 벌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투자를 많이 해야 성장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업들 지금 투자 상황을 보거나 또는 하반기에 어떻게 투자할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하반기엔 좀 줄 것 같습니다 하는 대답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타겟책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상반기에 저희가 추경 편성 등 정부 부문의 그러한 마중물 역할을 통해서 상당히 상반기 성장에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반기에도 아직도 전체적으로 그러한 상반기에 어떤 정부 부문의 효과가 잘 집행이 되도록끔 저희가 계속해서 점검을 해 나가면 그런 정부 부문의 효과가 물론 상반기보다는 적겠지만 여전히 우리 하반기에 미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지금 중요한 지적하신 대로 이 투자를 저희는 활성화시키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 부문의 완화를 통해서 완화를 통해서 이러한 투자를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그런 노력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 대개 하반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성장은 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시청자 여러분 아주 관심 많으실 텐데요. 전세가 공공행진과 관련한 해법에 관련된 질문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SBS 백수영 경제부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네, SBS 백수연입니다. 전셋값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전셋값을 둘러싼 통계치가 나쁜 의미에서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서울 전셋값이 무려 5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7월엔 2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대책 해법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 주택시장 관련해서 우리 백수현 부장님께서 이 전세가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주거의 어려움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로 우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전세가가 오르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요. 하나는 이러한 저금리 그런 기조에 의해서 전세가 월세로 바꾸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부분에서 이 주택 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주택의 매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세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주택 시장을 활성화해서 이것을 매매 시장을 통해서 전세의 그러한 요인을 완화시켜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특히 저소득 계층에 정말로 전세가 필요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세 자금을 융자해 준다든지 또는 기존의 미분양 주택을 전세용 주택으로 우리가 바꾼다든지 그런 형태로 공공의 임대주택을 좀 공급을 확대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렌트 푸어뿐만 아니라 이 하우스 푸어 문제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국민 10명 중 1명꼴로 하우스푸어라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대책이 겉돌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어떤 생각이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박근혜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 저희가 제일 먼저 그 어떤 의미에서는 중점을 둔 것이 바로 이 주택시장의 정상화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그 하우스푸어들이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건 주거에 의한 에서 겪는 고통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로 볼 때도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저희가 4.1 부동산 대책의 본래의 기본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의해서 주택가격 내지는 주택거래를 활성화해서 그분들이 어떤 느끼는 가계부채의 그러한 부담을 완화시켜드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MBN 정청원 부장님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방금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정부는 얼마 전에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이것을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 미분양이 대부분 다 수도권 외곽 지역의 대형 평형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셋값이 너무 비싸서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결국 정부의 정책이 어떤 전세난에 지금 당장 허덕이는 서민보다는 건설사만 도와주는 정책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비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로 미분양이 이제 중대형의 미분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그 전세 그런데 수요가 많은 것은 또 소형주택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저희가 착안을 해서 바로 보완하는 것이 어떤 임대주택 관련된 그런 공급을 좀 늘려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런 전세 그런 시장 동향을 살펴보니까 주로 이 수도권 지역하고 또 지방에 특히 우리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지역에 전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앞서 첫 번째 그 백수현 부장님 질문에 제가 답변 드렸듯이 이건 기본적으로 이런 주택시장의 거래의 정상화를 통해서 해결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전세 문제에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계속해서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천상규 부국장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금 전에 그 부총리께서 우리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그 체감을 하려면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부총리께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부총리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난 4월에 이제 4.1 부동산 조합 대책을 내놨고 이 주요 내용이 이제 양도세와 취득세를 면제를 해서 매매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게 주요 골자인데요. 이 내용 중에서 이제 발표가 나가고 난 이후에 약발이 조금 있었습니다. 매매가 조금 활발했다가 지금 약발이 다 떨어진 상태거든요. 현재 이제 부총리께서 구상하고 계신 그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있으시면 여기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그 천상규 국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부동산 관련된 그 정책은 두 가지 의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부동산 자체가 활성화돼야지 그것이 경기에 기여하고요. 또 하나는 경기가 또 활성화돼야지 부동산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4.1 대책의 바로 그 요체가 하나는 공급하고 수요의 양쪽의 측면에서 저희가 대책을 세웠습니다. 공급 부분의 공급을 좀 줄이고 또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는 금융의 혜택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그 앞서 지금 아마 취득세 그런 예를 생각하셔서 이것이 어떤 한시적인 그런 그 거래의 급감을 아마 걱정하시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 연말까지 여전히 그 생애 최초 취득자는 취득세가 여전히 그 면제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양도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아마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저희는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이런 한시적인 그러한 그 세제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취득세라든지 그런 거래세 관련된 부분은 보다 근본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지난번에 인하 방침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취득세 부분을 영구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지난번에 발표하시지 않습니까?
4.1 부동산 종합대책도 지금 약효가 반짝하다가 말았는데 취득세율을 낮춘다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질지 그거는 이제 가봐야 알 것 같고요. 오히려 취득세율을 낮췄다가 지방자치단체의 그 재정만 악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취득세를 포함한 거래세를 볼 때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주택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을 먼저 고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중앙과 지방 간의 보조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그 차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인하의 방침은 그것은 우리가 방침으로 결정된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대하는 그러한 거래를 우리가 진작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럼 과연 그랬을 때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그러한 재원 보전을 할 거냐 하는 것은 지방의 소득세라든지 지방의 소비세라든지 또는 중앙과 지방 간의 기능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패키지화해서 검토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련 부처 간의 협의 또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KBS 이현주 부장. 예, 방금 그 취득세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취득세 관련해서요. 이 인하 관련해서 언제 인하하느냐, 그러니까 영구 인하를 하느냐. 또 하나는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취득세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집을 샀는데 소급 적용해 주느냐. 또 하나는 지금 기본 세율이 4%니까 1, 2%대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높은 2, 3%대로 갈 것이냐. 뭐 이 셋 다 지금 현재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세 가지 문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거든요. 그 보관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급 적용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국회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만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소급 적용 문제를 좀 논의할 의향은 있으신지 그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앞서 지금 그 이현주 부장님께서 지적한 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연 취득세의 그러한 그 효과의 시점을 어떻게 볼 거냐가 하나고요. 취득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침은 지금 인하하는 방침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다만 그것은 앞으로 이 법률을 개정해야 됩니다. 국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내용에 있어서 그러면 어떠한 취득세율로 할 거냐는 것은 앞서 그 방금 전에 천 국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건 중앙과 지정 간의 재원 법률을 어떻게 할 거냐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괄해서 아마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밝혀드리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역시 소급 적용 문제도 결국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그 소급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결정돼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소급 적용 문제에 관련해서 그럼 현재 정부로서는 소급 적용할 방법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방안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 소급 적용의 문제는요. 취득세만 우리가 주택 관련해서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 국회에 지금 그 계류 중에 있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문제에 대한 그 감면 문제, 그 문제와 또 기타 앞으로 그러한 그 하반기에 주택시장의 거래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전망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좀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입법 과정에서 소급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뭐 당연히 입법 과정에서 소급 문제는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